오늘은 특히 이제 상해 임시정부와 대정교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부분 독립운동한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상해 임시정부 역시 대정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와 대정교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정리를 제대로 해놓은 것도 사실 없고,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종교 중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종교와 임시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종교 인물 중에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대종교 인물 중에서 제가 특별히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식 선생하고 이동영 선생.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항상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뭐 이승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신규식 선생, 이동영 선생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분을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백두산 천지에서 그 장백폭포 쪽에서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웅장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그래서 이 백두산하고 우리의 국조하고 이제 상당히 관련이 됐고 또 대종교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봅니다. 자, 대종교는 특별히 창교라고 하지 않고 중광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교를 만들게 되면 대개 개창조가 있죠. 창교라고 하는데 대종교는 창교가 아니고 중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종교가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전통 신교를 계승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대종교 단군에 대한 이 숭앙은 우리나라가 고려 때 몽골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런 제천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몽고 침략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뭐 팔관해라든가 이런 제천 의식이 사라지게 됐죠. 그 사라진 이후에 근 70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광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9년 1월 15일에 단군 표명서를 선포를 하면서 대종교가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후에 이제 대종교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하고 이제 또 관계가 있느냐? 대종교가 왜 그럼 이 시대에 중광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9년이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탈되기 직전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대종교를 중광했다고 하는 홍암나철 선생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1907년 되면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라는 점점 침체해 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나라를 세울 그래서 대종교를 중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망, 도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망, 나라가 망하더라도 도는 보존되어야 되겠다. 나라는 망했어도 도는 보존된다. 이러면서 나라는 망했어도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국망도전이죠. 여기서 도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 나라가 망해도 그 도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는 많은 그때 당시 역사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배감 박은식 선생도 뭡니까? 나라가 망했어도 그 정신, 혼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런 대종교 중광이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는 것이죠. 자, 대종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민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립한 초기부터
교인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인, 특히나 대종교는 당시에 지식인 중심으로 돼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초창기부터 거의 한 6천 명의 교인 수를 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일제가 이걸 가만 놔두지 않겠죠. 일제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1914년에 대종교 총본사를 만주 땅으로 이전을 하죠. 그래서 만주 땅 백두산 북쪽에 있는 화룡현, 청파호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종교의 교세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대종교는 일제 시기 내내, 일제강점기 내내 상당한 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이 되면은 대종교에 대해서 일제가 노골적으로 대종교 포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1942년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모교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종교인 한 10여 명 대종교인 전체를 간부들을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중에 10분이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모교변에서 특기하는 것은 인명피해도 있었지만은 그때까지 내려왔던 대종교가 가지고 있던 서적들, 중요한 서적들이 전부 다 몰수돼서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대종교 이제 활동은 주로 이제 뭡니까? 첫째는 이제 포교 활동을 당연히 이제 했겠죠.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한 중에 1916년이 되면은 대종교의 중광을 했던 대종교 중광을 했던 나철 선생이 1910년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순교를 하신 후에 그 도통을 이대 김교헌 선생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김교헌 선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대종교를 포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김교헌 선생 이 시대 되면 벌써 교인 수가 신도 수가 한 30만 명으로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대종교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종교라기보다 당시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의 슬픔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에서 교세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포교 활동 외에 대종교에서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립운동, 특히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포 서일 선생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서 중광단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중광단은 정의단을 비롯해 가지고 나중에 대한군정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군정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북로군정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대종교가 전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주로 간 대종교는 각 지역에다가 4개의 교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도교구, 서도교구, 동도교구, 북도교구, 그 다음에 해외 외도교구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남도교구는 한반도 지역을 전체 관할을 했고요. 거기에 책임자는 강우 선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교구는 남만주 중국 산에서 중국 산해강까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건 나중에 이제 서도 1교구, 서도 1도, 2도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서도 1도 지역은 남만주 지역, 2도 지역은 중국 관내 상해 지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신규식 선생과 이동용 선생이 각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도교구라고 하는 것은 동만주 일대, 즉 두만강 북쪽 지역 그쪽 일대, 그 다음에 노령 연해주 이쪽은 이제 백포 서일 선생 아까 얘기했던 북로군정서 총지였던 백포 서일 선생이 책임자로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일대 여기는 이상설 선생이 맡게 됩니다. 이상설 선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이상설 선생은 누구로 잘 알고 있습니까? 헤이그 밀사의 정사로 잘 알고 있죠. 여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종교 총본사는 여러 군데로 옮겨갑니다. 아까 처음에 국내에서
옮긴 것이 이제 청파호로 옮겨갔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잠깐 동안 왕청현 덕원리에 잠깐 들어갑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에 북로군 정서 총재였던 백포 서일 선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김교원 선생이 거기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청현 덕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만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청살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청살리 전역 이후에 잠깐 동안 소련하고 국경지대인 흥계호 옆에 있는 밀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밀선에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뿌리를 내린 데가 이제 영안현, 영고탑, 옛날 지명으로 영고탑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전전하면서 총본사가 전전하면서 이런 네 개 교구를 관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종교의 교주는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 분의 이제 교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 분이 이제 1세 교주, 2세 교주, 3세 교주 이렇게 되는데요. 1세 교주는 처음에 대종교를 중광했던 나철 선생, 원 이름은 이제 나인영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다 조선 말에 과거 시험에 다 급제했던 그 학자분이시고 선비였던 인물이죠. 그래서 나철 선생이 처음에 교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09년부터 1916년까지 1916년에 스스로 폐색법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숨을 멈춰가지고 자진해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세 교주의 김교헌 선생, 원 이름이 이제 김교헌 선생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당대 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정시문과에 이제 원래 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의 대사성, 그 다음에 규장각의 부재학, 규장각이라면 당시에 최고의 학문기관이었죠. 거기에 부재학을 했던 인물이고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종이품의 품계를 받습니다. 당시에 종이품 받았던 독립운동가, 그렇게 높은 벼슬을 받았던 독립운동가가 이분 말고 딱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누굽니까? 이상설 선생이 종이품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로 치면 상당히 높은 벼슬을 했던 이 분이 나철 선생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대종교에 투신한 이후에 나철 선생의 뒤를 이어서 2세 교주가 됩니다. 사실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철 선생이 1863년생이고 김교헌 선생이 1868년생이니까 그저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나철 선생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대종교에 깊이 들어와서 2세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교헌 선생 시기에 이분이 이제 1916년부터 1923년까지 이제 교주를 하게 되고 23년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실은 김교헌 선생에 대해서 이런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대종교라는 의미 때문만이 아니고 독립운동계에서 상당히 거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익숙하게 듣던 분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김교헌 선생이 작년에 서거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종교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기관에서도 김교헌 선생에 대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제대로 한 데가 없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고 독립운동가였고 더군다나 대종교의 2세 교주였던 김교헌 선생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리에서 또 사라진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23년에 김교헌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그 도통을 누구한테 넘겼냐 하면은 제3세 교주 윤세복 선생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윤세복 선생은 1923년부터 1960년까지, 1960년 돌아가실 때까지 제3세 교주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백포 서일 선생이 사실은 김교헌 선생은 백포 서일 선생한테 그 도통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3세 교주로
백포 서일 선생을 지목을 해서 그 도통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백포 서일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로군정서 총재로서 한참 무장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포 선생이 김기현 선생더러 지금은 제가 무장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 도통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만 유예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도통을 그래서 윤세복 선생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백포 선생은 그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백포 소일 선생도 1921년 청산리 전투 이후에 많은 부하들이 청산리 전투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북로군정서 독립군들이 죽으면서 거기에 너무 가슴이 그 상처에 큰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이분도 자진해서 폐색을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사실 백포 소일 선생도 독립운동계나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인물들이 독립운동계, 그 다음에 임시정부 관련 이런 데서 많이 이름이 떨쳐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역사의 역사관들이 되게 영웅주의 역사관이에요. 영웅 몇 사람만 띄우고서 항상 그분이 똑같이 임시정부하면 누구누구, 뭐 무장투쟁하면 누구누구 딱 정해져 있죠. 항상 그렇게 되면 너무 영웅주의 역사관이 되다 보니까 영웅적인 몇 사람만 항상 띄우고 무슨 광복절 되면 광복절에 관계된 몇 사람만 띄우고 3.1절 되면 3.1절에 몇 사람만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 잘못된 영웅주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임시정부에 관련했던 많은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기억이 우리 뇌릿속에 제대로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종교에서 그 다음에 큰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에 대한독립선언서를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3.1 독립선언서하고 뭐 어느 것이 빠르다 늦다 하는 논란은 좀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오년이면은 당시에 1900 정확히 하면 18년 이걸 또 음력으로 계산해 가지고 1919년 초 2월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단군 기원으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기원 4252년 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1919년 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 독립선언서 서명자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종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대종교인들이죠. 뭐 김기원 선생이 대종교의 2세 교주였다는 걸 감안을 해서 뭐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쭉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김기원 선생이라든가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파리 평화회담에 갔던 그분 아닙니까?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 올렸고요. 김동삼, 김야견 말할 것도 없고 김좌진 다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보면 이승만 박사라든가 또 많은 이런 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안창호 이런 분들은 또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대종교에 대해서 이걸 종교의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스승인 단군 또 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창시한 단군으로서를 이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편하게 이제 놓을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돼 있죠. 맨 마지막에는 황상규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열단을 창시한 분이죠.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당시 의열단 단장이었지만 그 김원봉 선생을 뒤에서 조정하고 의열단을 만들게 했던 분이 바로 황상규 선생이죠. 이런 독립운동의 아주 주역이었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독립선언서를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시에 대종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